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지혜입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서 정치권과 의료계가 시끌시끌합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야당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죠. 수술실 CCTV 설치가 의사를 위축시켜서 소극적 의료 행위를 부르고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건데요. 그러자 일각에선 택시 운전자가 블랙박스 때문에 운전 못한다는 말처럼 황당한 주장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필요 주장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벌어진 대리수술과 같은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로 인해 나오게 됐죠. 의료계에선 의료진끼리 주고받는 대화를 포함해서 수술기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등을 기록하는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비자인 환자가 믿고 또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는 방안 하루빨리 마련돼야겠습니다. 6월 18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제 파스 고를 때 테크놀로지를 따져보세요. 통증 완화 테크, 염증 케어 테크, 통기성 테크까지 이 모든 테크를 한 장에 개펜 테크. 통증엔 빠르게, 피부는 편하게. 저 지진이처럼 통증엔 택하세요. 개펜 택. JLS 사이언스. 야놀자 테크놀로지. 렌트, 버스, 리조트, 캠핑. 야놀자 테크놀로지. 호텔, 펜션, 디저트, 카페. 야놀자 테크놀로지. 레저, 스파, 푸드, 플라이. 야놀자 테크놀로지. 여행의 모든 것 한 번에 쉽게. 야놀자 테크놀로지. 야놀자 테크놀로지.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저 박세리가 함께하는 엔피플 홀인원 무제한 도전 나이샷. 월 2,000원으로 엔피플 가입하고 홀인원 인증하면 상금이 200만 원. 365일 무제한 도전이니까 저 박세리도 도전합니다. 리치 언니도 도전하신다고요? 엔피플 지금 다운받으세요. 차도르니 차돌 고소한 맛 좋아. 차도르니 차돌 매콤한 쫄면과 차도르니 차돌 조밥에 싸도 좋아. 점심엔 소불고기, 저녁엔 이차돌. 아는 맛이라서 더 맛있다. 차도르니 차돌. 온 가족 무좀 고민엔 티어실 원스. 아빠 무좀, 엄마 무좀, 아들 무좀, 따님 무좀. 티어실 원스. 달라버려 티나는 무좀, 티 안 나는 무좀.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달라버려 티어실 원스. 3일제약. 6월 18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프로그램 안내해드릴게요. 1부는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갈수록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또 청소년 성범죄 예방에 대해서 경북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김미정 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는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이어집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지금 연일 화제입니다. 청와대와 여당 꼰대 수구 기득권, 이 꼰수기로 지칭을 하면서 일자리 증가 문제부터 비정규직, 또 국가 채무 증가, 가상화폐 보호장치 부재, 여기에 또 부동산, 코로나 대응, 탈원전 정책까지 거의 전 분야를 비판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야당 원내대표니까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너무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너무 무슨 심했다. 말이냐면 그러니까 심했다는 표현보다도요. 제가 볼 때 그런 모든 비판으로부터 과연 그런 국민의힘은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수구라고 얘기하고 586을 몰아붙이는데요. 586이 정치권에 들어올 때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 그 당시에 586이 386 때 그때 국민의힘이나 그 전신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신한국당 이런 당들 과연
자기들 스스로 돌아볼 때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판할 수 있어요. 뭐 충분히 야당은 비판할 수 있고 그걸 통해 정치적으로 본인들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네.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마치 본인들은 선이고 상대방은 악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판할 건 하고 잘한 건 칭찬하고 이런 모습이 함께 들어갈 때 국민들이 그 정당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자기들은 다 잘했고 모든 게 다 정권 탓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이 과연 책임있는 제1야당의 모습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모든 것을 비판적 시각에서만 접근해서 봤을 때는 본인은 돌아보지 못한다고 하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당이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본인들한테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선택이에요.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서 어쨌든 여론의 지형을 현 정부의 실책에 집중해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본인들에 대한 반성이나 겸손함 없이 무작정 비판으로 모든 걸 끝낸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 586 운동이 국가를 사유화되어 가고 있다면서 운동권 경력으로 30, 40대 국회의원 하더니 40대, 50대가 돼서는 국가 요직을 휩쓸었다. 꼰수기가 돼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해악을 끼쳤다. 이렇게 또 목소리를 높였는데 예. 꼰대 프레임을 정권에 좀 붙이면서 공정, 민생으로 좀 차별화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586 세대가 다 꼰대냐. 물론 586 세대가 386에서 학생운동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왔고 그것이 기득권 세력이 된 건 맞죠. 그걸 뭐 부인할 사람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 꼰대가 돼서 지금 다 모든 걸 소위 말하는 말아먹는 그런 위치에 있었냐. 그건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기득권 세력이 되면서 변질된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 586 세대가 운동권에서 들어와서 지금까지 지금도 586 세대 중에 정말 그 재산 별로 없이 정치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다 몰아가지고 586 세대는 다 파렴치하고 꼰대들이고 이렇게 몰아가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럼 국민의힘 내에 지금 그 의원들 중에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제가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그렇게 꼰대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사무총장으로 한기호 의원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분 사무총장 됐잖아요. 그분의 과거 전력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5.18 쿠데타에 대해서 지금은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시면 나중에는 그게 더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군 장성 출신이에요. 별 3개. 그런 분이 군에서 그 임신한 군인이 과로로 쓰러져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 여자 그 군인의 책임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화천군이 그분이 지었군데 화천군에서 학생들 사이에 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 폭력 사건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국회의원이라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건 부모의 책임이다. 부모가 제대로 교육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 자, 그러면요.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우리 사회 어려운 분들 또 소수계층 그다음에 여성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갖겠다고 얘기하고 출발했는데 결국 사무총장이 앉힌 분이 그런 막말한 분이어야 됩니까? 그러면 정말 국민의힘에서 예컨대 지금 뭐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는 의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복민 의원 잘 아시는 것처럼 부산에 지역구 두고 있는 분, 그분 물론 탈당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남의 나라에 손가락질 하지만 그게 본인들한테는 과연 공정하고 또 본인들한테는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은 깊이 고민하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자신도 좀 뒤돌아보면서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들리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 보수 정당이 항상 가지고 나왔던 북핵 안보 외교 문제는 전혀 거론을 하지 않았어요. 이걸 보면 좀 보수의 변화 엿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이게 그 보수의 변화라기보다는 안보 이슈는 계속 가지고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게 천안함 사건이잖아요. 그거 거기 가서 눈물 흘리고 또 당선되고 나서도 대표되고 나서도 본인이 현충원 대전 현충원 찾아서 서해 참전했던 장병들 그리고 천안함 장병들 그 위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뭐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안보 이슈는 계속 가져갈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이번엔 얘기 안 했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을 앞두고서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대표 연설을 통해서 현 정부와 민주당의 실패를 적극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그걸 통해서 여론을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죠. 즉 대안 세력으로서 국민의힘이 대안 세력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현 정부는 실패했으니
정권 재창출을 하면 안 되고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일부러 거의 모든 대부분의 연설을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보 이슈를 포기했다고 보지 않고요. 저는 안보 이슈는 계속 끌고 갈 겁니다. 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실정 문제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연설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보 이슈도 계속 가지고 갈 것이다. 근데 연설 내용에 대해서 역시 뭐 각 당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고요. 여권에서는 혹평이 쏟아져 나왔는데 또 여권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30대 당대표가 선출되긴 했지만 도대체 누가 원조 수구냐 이런 반박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비판으로부터 저는 국민의힘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당장이요.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민주당이 가져갔던 이유가 뭡니까? 그게 막말 때문에 그랬어요. 국민의힘 그 당시에는 물론 이제 다른 이름이었죠. 미래통합당이었나요? 네. 어쨌든 그 전신의 정당에서 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수구 꼰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지금의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예요. 물론 뭐 지금 바뀌고 있으니까 그걸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바뀌는 것은. 네. 그러나 그것이 불과 1, 2년 전만 해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정당이 마치 자기들은 아무것도 그런 것과 연관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함께 반성해야 된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저는. 네. 국민들이 볼 때는요, 왜 그 당시에 그럼 국민의힘에게 그렇게 외면하고 민주당이 180석이나 되는 의석을 밀어줬겠습니까? 국민의힘에 실망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2년 전, 1, 2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은 전혀 얘기 안 하고 민주당이 다 잘못했다는 식으로만 얘기하면 국민들이 볼 때 이걸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누가 누굴 보고 욕을 하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은 같이 반성해야 돼요. 국민이 정치권에서 갖고 있는 실망감에 대해서 여든 야든 분명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민주당의 실정, 실책, 이런 부분을 지적했으면 어찌 보면 호응을 더 얻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본인들에 대한 반성은 1도 없고, 하나도 없고, 네. 오직 정권 또 현 여당에 대한 비판만 하니까 그게 사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그제는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도 대표 연설을 했잖아요. 예. 4월 재보선 참패가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과 당심과 민심의 소통 부족이었다. 이런 이유였다고 이제 진단을 했는데 송영길 대표의 연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여당 대표가 무능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스스로.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로남불의 전형이었다, 우리가. 그거 계속 국민의힘이 지적했던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내로남불 하지 말라고 계속 정권 바뀌니 계속 지적했어요, 민주당에. 그거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더 국민들한테 다가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반성하고 제대로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에게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런 부분이 함께 포함됐다면 저는 충분히 더 어제 했던 연설이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무작정 비판만 하니 국민들이 볼 때는 뭐가 다르냐 너희도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저는 송영길 대표의 그런 얘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깊이 반성해야죠. 무능했죠, 사실은. 여러 가지 물론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 정부가 전부 다 못했다고 보지 않지만 네.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또 젊은이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거 반성해야죠. 내로남불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직접 나서서 무능과 내로남불에 대해서 반성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일반적으로 그 국회 대표 연설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반성하는 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송영길 대표의 그런 모습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당대회에서 제기했던 5대 핵심 과제를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반성 행보를 걸은 만큼 대표 연설에서는 그런 부분도 보였지만 미래 비전을 참 많이 제시해서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번 연설에서 청년을 21번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난 2030 세대 민심을 좀 다독이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는데 청년 특임 장관 신설 제안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전혀 의미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특임 장관을 만드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진 않아요. 물론 그것도 이제 국민의힘이 비판했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일정 부분 비판적 입장인데요. 네. 물론 이게 선언적 의미 또 어떤 그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만 특임 장관 한 명 세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청년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정책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건지 또 지금 청년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지
지금 뭐 특임 장관을 세운다고 해서 돌아선 청년들의 마음이 돌아올 거다 이렇게 보질 않아요. 그래서 뭐 실현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보고요. 특임 장관은 뭐 그 제안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은 그거보다는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 특임 장관 신설을 제안한 건데 단순히 청년 특임 장관을 뭐 신설한다고 해서 크게 2030 민심이 돌아오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누구나 집 프로젝트 강조했습니다. 공급 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부동산 공급 정책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렇죠. 그건 사실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공급 확대하라고 계속 주장했던 거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정 부분 실패했어요. 대통령도 그건 뭐 인정하셨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집을 갖고 싶은데 좋은 곳에 집을 가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젊은이들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좀 더 싼 가격에 누구나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비전을 제시한 건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급을 좀 더 확대하고 또 하나 확대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이미 집을 갖고 있거나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그 공급이 확대된 그 물량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들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 이게 정말 원래 목적인 예를 들면 저소득층, 그다음에 신혼부부, 청년들 생애 처음으로 집을 갖는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완벽하게 마련돼야 불만이 없어져요. 지금까지 집이 공급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거든요. 집은 공급이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공급된 집을 또 가진 사람이 다세대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또 그걸 구입하고 돈만 가진 사람이 또 구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급은 늘어나는데 결국은 집 없는 사람은 계속 집이 없는 이런 구조가 계속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공급된 그 집들이 정말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면서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향은 맞게 가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제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평가가 갈리겠네요. 검찰 개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오늘 검찰 직제 개편안이 입법 예고가 됐는데 직제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검찰의 반발을 좀 심하게 샀던 법무부 장관의 직접 수사 승인 내용은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승인하는 것 자체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는데 그 대통령 임명을 받은 사람이 물론 검찰총장도 임명을 대통령이 하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준다고 하는 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법무부 장관이 승인을 받아서 수사를 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또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 얘기했던 게 많은 부분 수용이 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게 가장 논란이 됐었고 두 번째로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이제 지방 검찰청들 있잖아요. 지방에 있는 검찰청은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하려면 검찰총장이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직접 수사는 반부패부에서만 하도록 그렇게 이제 직접 개편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약간 제한적이긴 하지만 지방 검찰청에서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고 하는 것은 경제에 관련된 수사에 한해서는 직접 수사를 하도록 허용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이제 원래 계획보다 좀 더 후퇴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원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반부패부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권한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찰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초기에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들을 많은 부분 좀 배제하고 법무부가 통제를 하려는 의도가 조금 들어있는 그런 제안이 아니었다면 이번에 이제 검찰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서 많은 부분 검찰의 요구들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진일보된 그런 직제 개편안이고 검찰의 어떤 검경수사권 검경수사권의 분리죠. 예컨대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면서 수사하도록 하는 그 큰 틀을 유지하면서 검찰이 원래 갖고 있던 수사 능력들을 계속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갖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개편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원래 확정을 할 계획이었는데 또 이게 연기가 됐어요. 경선 연기론 계속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0여 명이 연판장을 돌렸어요. 이제 연기해달라고 하는 거고 의원총회를 열어달라는 거죠. 사실. 근데 저는 이 방송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대응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마 지도부 입장에서도 60여 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사인해서 연판장 돌려서 이거 연기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쉽게 결론을 못 내렸는데 빠른 시간에 저는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요 민주당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이게 논란이 되면 경선 연기가 이제 논란이 되고 이걸 빨리 지도부에서 결정을 안 내려주면 개파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파 싸움이 되면 민주당의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로 뭉쳐도 지금 국민의힘과 대응해서 이길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인데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또 서로의 이익 때문에 서로에게 공격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되면 국민들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원칙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국민들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이해관계, 본인의 어떤 유불리 따라서 뭐 기존에 있던 원칙을 바꾸는 행동은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도부가 물론 의원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고수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뒤탈이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출사표 언제 던질까? 이게 관심이 모아졌는데 다음 주 일요일 27일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출사표는 그 즈음에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선 출마하겠다는 선언이죠. 네. 근데 그게 입당으로 바로 연결될까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선언은 그 즈음 6월 말 7월 초에 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이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니까 지치고 피로감이 쌓여서 지지율이 좀 움직이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불안감 때문에 아마 이제 대선 출마를 공식 발표를 할 텐데 입당을 할 거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더 시간을 두고서 계속 관망을 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갈지 또 제3지대에 남아서 국민의힘의 자체 후보가 뽑히고 나면 단일화하는 방식으로 갈지 아니면 본인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함께 경선을 할지 이거는 여러 가지 계산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뭐가 본인한테 유리하게 될지. 그래서 당장 지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언론들에서 일부 언론은 뭐 당장 입당할 것처럼 자꾸 기사를 쓰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럼 뭐 어제도 그런 대변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 그리고 뭐 공격하는 거, 비판하는 거 우리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뭐 입당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 말은 곧 입당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네. 시간을 두고서 입당의 시기는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출사표는 27일쯤에 던지더라도 입당할 시기를 좀 보고 결정을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어떡해. 그 소식 들었어? 영주농협자재센터에 농자재, 관수자재, 공구에 일반 잡화까지. 영주농협 파머스마켓 바로 옆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정말? 영주 농협자재센터로 당장 가야겠다. 054-637-8788 영주농협자재센터. 안동과학대학교에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치매 예방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안동시에 거주하는 30대에서 50대의 경력단절 6명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교육생들에게는 교육비 전액과 훈련 수당을 지급하고 자격증 취득을 지원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안동과학대학교 학생취업처 전화 054-851-3644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함께해요 좋은 세상 당신의 좋은 친구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최근 국제인권단체에서 우리나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보고서를 낼 정도로 우리 사회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또 다양해졌습니다. 처벌도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특히 청소년들은 죄의식 없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경북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김미정 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북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소장님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네네, 어떤 맞습니다. 지원들이 이루어지는 곳인가요? 네, 저희 경북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는 여성과 장애인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전문으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또 특히 상담 지원과 신뢰관계 동석은 사건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며 네. 장애인에 대한 건의 공호, 인식 개선 활동을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활발하게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또한 경북도 내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자존감 회복, 일상생활 안정을 위한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런 네네. 폭력을 지원뿐만이 아니라 여성 네네. 폭력을 예방하는 활동도 쭉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반딧불 프로젝트, 불법 촬영 안전 감시단이 뭐 그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네네. 반딧불 프로젝트, 불법 촬영 안전 감시단 어떤 건가요? 네, 저희 경북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서 지난 6월 2일이죠. 안동시에 있는 경북 하이텍 고등학교에서 불법 촬영 안전감시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네. 이 사업은 경북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경북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불법 촬영 감시단은 성인 감시단, 청소년 감시단으로 구분되며 성인 감시단은 안동시 공중장소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할 것이고요. 청소년 불법 촬영 안전감시단은 경북 하이텍 고등학교 학생들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네, 한 달에 2번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교 화장실을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 사업으로 학생들 스스로 교내 불법 촬영에 대한 감시를 하며 또한 준법에 대한 의식을 확산시켜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불법 촬영 예방뿐만이 아니라 문제의식을 네. 확실히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데 어떤가요? 디지털 성범죄가 날로 교묘해지고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죠? 네, 최근 서울시에서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가해자 재발 방지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면서 첫 상담 사례를 분석하여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상담에 의뢰된 청소년들은 총 91명인데요. 이 중 중학생이 63%나 되어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가해 행위 유형별로는 불법 촬영, 게시, 공유 등 통신 매체 이용이 43%에 달하며 불법 촬영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19%나 되며 불법 촬영 소지가 11%, 허위 영상물 유포 등 순이었습니다. 이 통계를 살펴보면요. 디지털 성범죄가 촬영되고 게시, 공유되고 소지 및 유포가 되는 형태로 흘러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불법 촬영문이라는 거를 받아서도 네. 안 되고 그냥 봐서 네. 호기심에 봤다가 친구한테 너도 이거 한번 봐봐 전달하는 거 이거 다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거에 대한 네. 범죄 인식이 사실 아직 부족한 게 현실인데 청소년들도 그렇겠죠. 네, 디지털 기술을 가장 쉽게 접하고 다룰 수 있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범죄와 연결되고 있는가를 보여지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네. 성범죄 가해 동기를 보면 사실은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가 21%고요. 재미나 장난이 19%, 호기심, 충동적, 그리고 또 남들 다 따라하니까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네. 보여지고요. 또한 합의된 것이라고 생각해서가 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를 볼 때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 청소년 10명 중 9명은 성범죄를 재미나 장난 또는 호기심 등 심각한 범죄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범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그 지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요즘 뭐 메신저를 하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네. 뭐 이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냥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전달받고 전달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올바른 성인식을 심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네,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범죄가 발생하면서 교육 공동체는 물론 시민사회에서 교육계의 실질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네. 청소년들이 밀접하게 즐기는 문화 콘텐츠를 보면 게임, 채팅, SNS 등이 있는데 그 안에서 타인과 소통하고 또 사회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콘텐츠를 사용 못하게 제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가정, 사회에서 모두 공감하실 건데요. 네. 피해 사례 대부분이 게임, 단체 채팅방 등에서 만난 또래의 아동 청소년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데 문제가 있죠. 코로나19로 또한 비대면 수업이 일반화되면서 오프라인 위주의 문화 예절 교육이나 공공의 질서를 알려주는 기존의 교육 외에도 온라인 사회 교육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온라인 사회 교육이 자리를 잡고 성평등 의식이 확산되어야겠죠. 또한 게임사들은 게임 내 부적절한 언어 필터링 시스템 도입과 본인 인증 시스템 및 모니터링 강화에 동참을 해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여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요, 성범죄에 네. 더욱더 취약할 텐데, 네네. 우리 사회가 이걸 좀 예방하고 방지하고 그러려면 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상대방이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는 재질이 더욱 나쁘다고 할 수 있죠. 특히 여성 장애인에 대한 범죄는 그렇고요. 울산에서 코로나19로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최근에 성범죄가 일어났습니다. 네. 이는 지적, 신체적 자기 방어가 불가능함을 이용해 여성 장애인을 성적 대상화한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대법원에서도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해 놓고는 있지만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여성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변해야 되겠죠. 또한 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앞에서 언급한 청소년 감시단 활동도 반딧불 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인데요. 저희들이 불법 촬영 감시단 사업의 일환으로 또 하나 사업을 하는 것이 직접 제가 여성 장애인 20가구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분들이 일주일에 1회 가정 방문을 하여 상담을 하면서 그곳에 위험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요. 네. 지역 주민에게도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함께 동참하여 지적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네. 이런 대책들이 좀 필요하고 지금 마련이 되고 네. 있는 중인데 무엇보다도 네네. 이런 성범죄가 계속해서 은폐되고 네.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성인지 감수성 부재 때문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높이는 네. 것도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네, 끝으로 좀 맞습니다. 덧붙이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6월 16일이죠. 이틀 전이죠.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네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에 만연한 디지털 성범죄 분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이 기술적 발전에 비해 성평등은 그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가 세계의 경고 사례가 된 예이기도 하죠. 그리고 성평등이 성범죄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의 반복, 권력형 성폭력의 반복, 직장 내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일 모두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보고서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점검이 필요하고 가정 안에서부터 성평등 문화의 점검, 성차별적 요인, 성별 고정관념, 가부장제 사회 문화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인지적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 성인지 감수성이 얼른 좀 높아져서 성범죄에 노출되는 노약자나 또 이런 여성분들이 최대한 줄여야겠고요. 사회 문제에서도 완전히 뿌리 뽑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북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김미정 소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지난주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입법 예고와 또 공동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가 돼서요. 이 부분 자세히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LNS 자선은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합니다. 조진희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말부터 참 어려워서 일단 이게 뭔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분양받는 분이 그러니까 분양가에 보통 이제 우리가 분양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내서 이제 전체 소유권을 갖고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분형으로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분양가의 한 10에서 25% 정도만 처음에 돈을 내고 입주한 다음에 공동주택 사업자 그 사업을 진행한 분이 따로 계십니다. 그분한테 이제 20년에서 30년 장기에 걸쳐서 남아있는 75% 뭐 아니면 10% 냈을 경우 90%의 지분을 사서 갖고 오는 공공 분양주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살 때 처음에 그 비용을 뭐 대출을 받든 어떻게 해서 다 마련을 해서 샀어야 되는데 이제는 분양가의 뭐 10%에서 25% 조금만 내고 살면서 그 지분을 돈을 내면서 지분을 늘려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대부분 100% 분양받는 분이 소유자가 되는 건데 소유권을 지분 형태로 나눠서 사는 개념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대신에 이제 그 등기상의 소유권 개념으로는 100% 이제 다 취득권이 되실 때까지는 임대 형태로 이제 소유권이 갖고 가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 저희가 그 집을 살 때 혼자 단일 명의로 사시는 경우도 있지만 뭐 부부 공동으로 사신다거나 가족들 명의로 여러 명이 나눠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럴 때도 이제 각각의 지분이 있는 거고 또 이제 일반인들이 모르지만 그 지분만큼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처럼.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도입하고자 하는 공공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지분을 원래 갖고 있던 공공사업자한테서 계속 나눠서 사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100% 소유권이 넘어올 때까지는 계속 지분을 갖고 오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그럼 집 한 채를 가지고 20% 지분만 팔게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게 80% 예를 들어서 뭐 부부가 같이 갖고 계셨는데 부인이 80% 갖고 있고 남편이 20% 갖고 있었는데 남편이 갖고 있는 20%의 지분만 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상대방 부인이 갖고 있는 지분의 80%를 그분이 만약에 장기에 걸쳐서 내 거 가져가라라고 매매 계약을 하신다면 형식적으로 가능하지만 대부분 아직까지 개인간 거래에서는 그게 이제 힘드니까 그렇게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지분 형태로 해서 지금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출을 받게 되면 그만큼에 대한
이자 부담이라든가 신용도라든가 또 한도라든가 여러 가지에 붙여서 어려웠던 부분들을 그냥 장기간으로 20년, 30년 동안 나눠서 지분 취득을 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하겠다. 이게 이제 정부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대로 살다가 분양 전환 시점에 가면 그때 감정가 기준으로 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택을 좀 사지 못했거나 부담이 좀 컸는데 이번에 그런 문제점은 없나요? 일단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 공급 가격을 이제 처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 아파트를 짓고 나는 20년에 걸쳐서 이 아파트를 지분을 나눠서 살 수 있는 상품을 만들겠다. 아니면 30년에 걸치는 것을 하겠다라고 일단 상품을 만들게 되어 있고, 그것을 분양받는 소분양자 같은 경우는 그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20년 상환이 가능하고 아니면 나는 좀 어려우니까 30년에 나눠서 하겠다라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계약 방식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처음에 정해진 공급 가격의 일종의 이자 부분까지로 가격을 측정을 해서 이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동차 리스 이런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렌탈 제품을 이제 TV에서 많이 선전들을 하셔서 뭐 이제 렌탈을 하시는데 실제 그 같은 제품을 렌탈로 사는 거랑 일시불 가격으로 사는 거랑 가격 차이가 나는 걸 누구나 소비자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 그 리스나 렌탈 같은 경우는 그만큼 금융 비용만큼을 더 가격을 더해서 이제 상품을 내는 경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지분형을 장기로다가 나눠 가진다고 한다면 그만큼의 이자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분양가보다 20년보다 그럼 30년이 조금 더 돈을 더 내는 개념이겠군요. 이자 말고 뭐 따로 추가되는 비용 같은 것도 있나요? 일단 이번에 이제 내놓은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자가 보통은 저희가 대출을 받게 되면은 뭐 은행 CD 금리, 연동 금리 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금리보다는 2에서 3% 정도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기 예금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의 대출보다는 정기금 금리가 좀 낮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뭐 내가 10%만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 90%에 대한 지분을 아직 취득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90%에 해당되는 거는 일종의 임대차로 내가 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90%에 대한 임대 가격을 임대료로 산정을 해서 이제 공공주택 개발자한테 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을 리스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이해가 빨라지고 또 어떻게 보면 적금 붙는 것처럼 집을 점점 키워가는 그런 느낌도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지분을 늘려가다가 최근 마지막이 됐을 때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가 되죠. 그렇게 되면 손해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우선 또 규제란 거랑 동시에 선택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이게 이제 투기성을 맞게 하려고 정부에서 거주 요건하고 팔 수 있는 시간을 좀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5년간은 거주를 해야 되고 그 전에 이제 거주를 하지 않고 나가게 될 경우 그 자격이 없어지는 거고 매각도 10년 안에 하게 되면 그 공공 이득에 해당되는 만큼을 몰채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가 이후에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20년, 30년 장기 상환을 목적으로 해서 지분을 취득하기로 상품을 계약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서 11년 차에 팔게 됐었을 때 그 차익만큼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다라는 나머지 20, 30년의 어떤 권리로다가 일시 취득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게 일반 뭐 공공주택이나 지금 지분형이랑 차이점이요. 어떻게 보면 뭐 대출을 받아서 물론 이자는 조금 더 내지만 그것도 이자를 좀 내면서 지분을 늘려간다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분양 시점에 가서 사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대부분 대출을 받고 있는 상품이 일정 기간 동안에는 거의 이자만 내거나 원리금을 뭐 균등상환한다, 원금 균등상환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소비자가 선택하기보다는 개발 사업자가 만들어놓은 상품이거나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근데 약간 그 상품에 대해서 항상 불만들이 있는 게 내가 매년 갚아 나가면 원금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원금 균등일 경우에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자하고 원금이 그 합산된 금액으로 결정이 돼서 이미 상품이 만들어진 경우에는 내가 원금이 많이 갚아져 나갔다 하더라도 실제 이자 비용만큼은 더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한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지분 취득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대료로 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임대료라는 그 기준이
인근 주변에 있는 임대주택 아니면 그 인근 주택의 임대료의 80% 이하 가격으로 가격을 설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부분에 있어서의 한도나 이자 부분이 이제 제시한 금액이 1년짜리 정기예금 이자 기준이니까 좀 더 이자가 싸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한도의 제한이 없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그 나머지 임차료로 산정되는 그 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좀 싸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또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뭐 여부 산정해 보니까 주변 임대료가 상당히 높은 지역의 주택이다 하게 될 경우에 별로 내가 실제 은행에서 받는 상품보다는 대출 받는 것보다는 너무 장기고 또 그만큼의 이자 부담이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품이 나올 때 이 금액에 대해서 나와 있는 산정 기준을 잘 살펴보시고 선택하시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전세로 시작을 했다. 월세로 시작했다. 점점 반전세 되고 그러니까 반전세였다가 좀 헷갈리는데 반전세였다가 이제 보증금이 점점 늘어나면서 월세 가격은 줄어드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월세도 줄어들고 이자 부분도 줄어들게 됩니다. 네. 굉장히 들어봤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 같은데 우려되는 사항도 있나요? 우선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오히려 주택 공급이 주변에 많아져서 주택 가격이 원래 최초 분양가를 산정했던 것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보통의 주택이 어떤 지금 투기 현황이 아니었다가 하는 보통 15년, 20년이 지나면은 당연히 감가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이 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우려하는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인 공급 주택이라서 안정화가 된다는 것도 있겠지만 최근 그 상승되는 주택 가격 대비해서 또 이게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이 막 지방으로 밀려나가는 그런 입장에서 봤었을 때 과연 또 이게 공급되는 시점 대비해서 얼마나 현실성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아직 우려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 시점과 장소, 위치 이게 또 중요해 보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매거진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